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중에 알짜배기만 뽑아드립니다. 경제 시그널 조연산입니다. 자, 첫 코너 오늘 나이의 투자를 분석해보는 도너리에는요. 우리의 증시 선생님이죠. SK증권 조성우 부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오시는 것 같아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시간인 만큼 어제 오늘 국내 변수가 참 많았어요. 네. 코스피랑 환율 좀 짚고 넘어가죠. 예, 일단 뭐 현재 코스피 그래도 최근에 뭐 우리 대내적으로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대외적으로는 역시 이제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좀 이 우리 시장에 좀 압박을 주는 그런 모양인데, 그래도 일단 오늘 뭐 증시를 보면은 또 비교적 좀 선방하고 안정돼 있는, 사실 그러게요.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좀 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지수 자체도 뭐 이제 양시장 다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도 뭐 비교적 안정된 흐름에서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있기 때문에 뭐 연휴 이후에 그래도 좀 우려보다는 기대 심리 쪽으로 그래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주는 뭐가 좀 주요 포인트가 될까요?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연휴 이후에 이제 그 중국과의 그 미국의 그 무역 협상 부분이 네. 아마 좀 화두로 좀 떠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자면은 역시 이제 금리죠. 그렇죠. 올해 이제 그 네. 연준에서 이제 어떠한 좀 의사결정을 하는지 부분, 물론 이제 시장에서 각가지 뭐 전망들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다음 주까지는 우리 시장이 또 좀 연휴로 좀 길게 쉬기 때문에 네. 그 변수가 또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우리 시장에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연휴 기간에도 좀 글로벌 이슈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주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저희가 다짜고짜 타임이 있어요. 일단 짧게 주시고 뒤에 네. 이제 풀어주시는 걸로 할 텐데 네. 지금 미국 주식 예. 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면 둬야 돼요? 그냥?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 배드 뉴스 이스 굿 뉴스라고 해서 사실 요즘에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그런 소식들,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 보이죠. 네. 뭐 1분기 뭐 GDP도 역성장을 했고 고용 지표도 조금 이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인데, 네.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앞당기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장이 조금 호재로 아전인수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는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이제 좀 안정되지 않을까 보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일단 바닥은 단기적으로 확인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네. 이제 위로 얼마나 갈지는 그래도 좀 시간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 정도로 정리해 시간이 볼게요. 필요하다. 네. 자, 그러면 뒤에서 좀 더 짚기로 하고, 자, 미국 주식 파헤쳐 볼 텐데 이게 저는 기점을 트럼프 취임 이후로 잡았거든요. 네. 뉴욕 증시 52년 내 최악 성적표라고 정리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손에 꼽힐 만큼 그런데 그만큼 얼마나 빠졌고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한번 네. 복습을 하고 넘어갈까요? 사실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일기 트럼프 시절을 또 겪어봤기 때문에 네. 또 그 트럼프라는 양반의 어떤 성향들을 시장에서는 잘 알고 있다고 그렇죠. 파악을 했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취임 전에 시장이 좋았어요. 그때는 사실 뭐 무조건 살아요잖아요. 예. 뭐 이제 트럼프가 무슨 말해서 밀리면 사자, 뭐 이제 이런 어떤 학습 효과가 있었는데, 네. 이 트럼프 2기는 그 1기 때보다 이제 더하다는 평가. 네. 그래서 이제 좀 시장도 많이 좀 흔들리고 독해졌어요. 그랬죠. 예. 이런 양반이었어. 네, 뭐 약간. 맞아요. 실제 그게 이제 좀 지표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요. 일단 트럼프 취임 후 이제 100일을 기준으로 말씀을 네. 드리자면 S&P 500이 7.3% 일단 급락을 했는데, 네. 이 100일간의 S&P 500이 7.3% 급락한 거는 그 52년 전에 그 닉슨 대통령 이후 최악이다. 그러니까 앵만하면서는 기억하기도 힘든 예, 저 때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네, 그렇죠. 이제 기록이 이제 네. 다시금 소환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전임인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 후 100일 동안에 S&P 500이 네. 10.9%또 상승한 걸 보면 원체 또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 진짜 극과 극의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미국도 정권 교체가 네. 됐습니다만 이제 뭐 구관이 명관인가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1기 때랑 비교를 해도 트럼프 1기와 2기에 또 트럼프는 이게 다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맞아요. 트럼프 1기 때는 또 취임 후 100일 동안 S&P 500이 5.3% 올랐거든요. 근데 2기 때는 지금 7.3% 급락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아무래도 이 양반의 그동안의 좀 행보를 보게 되면 시장이 역시 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이고. 경기도 또 나쁘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취임한 그 2월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또 나스닥이 또 아래로 방향을 좀 틀었었고. 나스닥 무서웠어요. 네. 그리고 지난달이죠. 이제 네. 지난달이 됐네요. 4월 참 힘든 장이었는데
4월에 그 트럼프 관세 우려가 뭐 거의 클라이막스로 치닫다 네. 보니까 월중에 나스닥이 무려 14.5% 폭락한 적도 있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죠. 네. 이것도 이제 5년 내 뭐 최고치를 또 기록한 4월이기도 했고요. 뭐 그리고 뉴욕 증시도 막 나스닥이 뭐 하루 사이에 뭐 8, 9% 폭락을 했다가 뭐 10% 넘게 뭐 급등을 하기도 하는 정말 네. 뭐 금융 위기급의 상하 변동폭이 또 나온 한 달이었다.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상당히 좀 시장이 좀 피곤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의 또 기리나로 평가됐던 머스크의 테슬라 같은 네. 경우도 지난해 연말에 그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다가 그러니까요. 이제 조금 회복했는데도 고점 대비해서 역시 40% 정도 하락한 상황이니까 트럼프 취임 이후에 참 뉴욕 증시가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경제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거나 경제 언론 관련된 취재를 하시는 분들은 네. 매일 새벽에 아마 한 번쯤은 뉴욕 증시를 네. 체크를 했을 텐데 네. 항상 이 생각도 했어요. 블랙 월화수목금인가. 네. 한때 진짜 그럴 정도로 그런데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네. 이유 먼저 여쭤볼래요. 네. 이 올해 미국 주식에서 그런 반등의 키는 네. 어쨌든 트럼프 관세 이슈 마무리 네. 네. 그리고 금리 인하 네. 이 두 개가 그러면 그 두 개에 따라 달라질까요? 물론 이제 이게 정량적인 게 있고 정성적인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관적으로 바라는 거는 좀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좀 입을 좀 다물었으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라는 지금 존재 자체가 시장의 불확실성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일기 때보다 이제 진일보에서 더한 트럼프를 우리가 겪고 있기 네. 때문에 결국 이제 트럼프의 그 관세 우려라는 게 지금 시장을 계속 지금 짓누르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4월에 그 이 나스닥의 이제 폭락도 사실은 트럼프가 저렇게 이제 관세에 독주를 하게 되면 그럼 결국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섣불리 금리 내렸다가는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그런 공포감.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4월 달에 그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고 우리 시장도 그 여파에서 그렇죠. 자유롭지 이제 못했던 이제 부분인데 그래도 좀 요 며칠 사이에 그래도 트럼프가 이전보다는 조금 순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야 조금 본심이 나오는 것 같아 급하다 싶어요. 뭐 이전에는 뭐 협상은 없다 뭐 거의 못을 박다시피 해서 뭐 관세를 거의 선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예. 성격대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예. 좀 발을 빼는 느낌도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트럼프의 어떤 그런 이슈를 봤을 때는 네. 저는 시나리오를 크게 두 개를 봤어요. 첫 번째는 네. 트럼프가 개과천선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네. 트럼프가 굴복할 것이냐.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그 양반 성향상 개과천선 시나리오는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런 어떤 반발 이런 네. 어떤 여론이나 이제 심리가 결국에 트럼프를 좀 위축시키는 쪽에 대한 시나리오로 저는 그렇게 봤는데. 트럼프도 사람이니까요. 예, 뭐 중국도 이제 사실 관세라는 게요. 이 100%막 넘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 하지 말자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계산도 어려워요. 예, 사실. 예,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중국산 태양광에 뭐 관세 3,500% 그거 보셨나요? 네. 전 이거 이 양반이 계산이나 하고 이런 소리 하는 건지. 그러니까 진짜 그냥 예. 진짜 싸우자죠 뭐. 예, 그냥 예. 지르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약간 뭐 이런 시기였는데 그래도 최근에 뭐 이제 미국의 뭐 국채 가격도 폭락을 하고 네. 시장도 계속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시장 지수 자체도 취임 후 100일 동안에 뭐 역대급의 그런 어떤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미국 대통령의 또 취임 후 100일 동안의 지지율 역시도 네. 지금 뭐 역대급으로 지금 이제 저조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좀 마이웨이로 가기는 이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그 트럼프 내각 중에서 가장 좀 그래도 그 온건파라고 할 수 있는 그 네. 베센트 재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사실 최근에 이런저런 좀 이제 좀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를테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중국을 제외한 다른 쪽의 상대국과는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국과도 이제 협상에 진전을 시사하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래도 관세 불확실성이 이전보다는 조금 이제 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이제 4월에 어떤 극악무도한 어떤 그런 변동성에서 이제는 그래도 뭐 4월 같은 장이 또 있기야 하겠어? 이제는 그래도 바닥은 쳤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그래도 최근에 좀 시장이 흔들릴 때는 좀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지난 주말에 발표된 그 미국의 1분기 GDP가 네. 이제 역성장을 했던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결국 이제 그 트럼프의 관세 일방 독주에서 우려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량적인 이제 그 지표에도 반영이 되기 네. 시작한 거죠. 결국에는 그런 어떤 관세 우려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도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이제 불확실성이 우리는 이제 정성적으로 안 좋을 텐데라고 했던 것들이 최근에 미국의 뭐 이제 1분기 GDP도 뭐 2년 만에 역성장을 네.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급증한다든지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그래도 이제 여전히 탄탄하다고 믿었던 뭐 이제 고용이나 이제 소비 쪽에서도 노이즈가 분명히 이제 네. 발생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래도 물론 성향상으로는 더 하고 싶지만 지금은 상황이 이러하니 내가 좀 그래도 한 발 물러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쪽의 스탠스로 좀 진행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연준으로 우리 시각이 좀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오일이죠. 이제 또 5월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FOMC도 네. 있고 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이제 트럼프가 뭐 관세로 거의 뭐 이제 유화 독존의 독주를 할 때는 연준 의장도 사실 통화 정책을 구사하는데 굉장히 폭이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대로 가면 인플레이션 또 자극 받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 완화 기조로 가기 쉽지 않은데 근데 트럼프가 이제 조금 순해진 상황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표가 좀 둔화되는 쪽으로 나오니까 이제 연준의 조금 이제 운신의 폭이 이전보다는 좀 넓어졌다고 네.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 뭐 이제 FOMC에 대한 어떤 시장의 좀 관심도가 네. 조금 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미국 증시하면 사실 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술주가 또 거의 뭐 국민주처럼 네. 사왔던 건들인데 M7이 참 괜찮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테슬라 네. 거의 뭐 한국 주식만큼이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머스크 경영 복귀 소식이 있으면서 살짝 올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첨단 기술들도 예고가 되어 있겠지만 네. 예를 들면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이미 선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는 네. 평가도 있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세요? 상승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머스크 이제는 경영에 집중을 할 분위기이기는 한데 네. 보니까 예. 어떠세요? 테슬라라는 데도 사실 튼튼한 회사고. 예, 그렇죠. 네, 근데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뭐 글로벌 이제 금융시장만 놓고 보면 이제 트럼프란 인물이 불확실성이고 테슬라는 이제 머스크란 인물 자체가 지금 그렇죠. 예, 불확실성이니까 사실은 좀 엄한 짓을 한 거잖아요. 사실 굳이 안 해도 되는 뭐 네. 정보 효율부 가가지고 뭐 공무원 자르는데 뭐 재미가 붙.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건 좋은데 조금 이제 기업하는 예. 사람한테 도움이 많이 되게끔 하고 나왔으면 예, 좋았겠지만 예. 자기가 너무 손해가 많았는데 이 손해는 예. 고스란히 또 투자자들한테도 그러니까요.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미국 정부 회의를 머스크가 열심히 할 때 테슬라 주주들은 이제 속이 타들어갔죠. 그렇죠. 저게 너무 재미 붙이면 안 네, 되는데 그런데 맞아요. 이제 주가는 실질적으로 많이 빠졌었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의 그 1분기 실적도 사실 그래서 많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나왔는데 네. 근데 이제 또 공교롭게도 또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시점을 또 기점으로 해서 테슬라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좀 반등을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다시 테슬라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호재가 이제 된 거였고요. 그러면은 지금 조금 들어간다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될 시기가 됐을까요? 아, 근데 이게 사실 또 복합적인 문제들이 또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이제 정부 일을 열심히 이제 하는 사이에 단순히 실적만 깎아먹은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이제 변수들 불확실성이 맞아요. 좀 커진 것도 있어요. 유럽에서 또 예. 판매 수도 좀 많이 줄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올 초만 하더라도 이를테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 테스트가 들어갔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중국을 자꾸 때리니까 이게 제대로 진행이나 될까라는 노이즈가 분명히 있었던 그렇죠. 거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급감에 또 이제 좀 기여를 했던 부분들은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테슬라 차량 판매가 급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안 해도 될 짓을 한 거죠. 네. 공식석상에서 그 뭐 나치 세레머니인가요? 이거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거의 트라우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버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당연히 이제 테슬라 보이콧 기류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 이 머스크란 또 인물 자체를 또 이제 불확실성으로 보는 시각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테슬라 이제 이사회에서도 네. 머스크의 그 후임 CEO를 뭐 물색한다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 이사회 입장에서도 지금 저 CEO가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그런 어떤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시장에 이제 전달이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노이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 완전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는 뭐 테슬라가 사실은 뭐 넘버원 거의 독주라고 봤는데 이 머스크가 이제 지난 몇 달 사이에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좀 이렇게 다른 거 하다가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일본의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상당히 올라왔다. 뭐 이런 소식들 전해지고 중국도 있죠. 또 세졌고. 예, 그리고 그쵸. 이제 구글의 그 자율주행 자회사인 그 웨이모도 네. 최근에 이제 상당히 뭐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머스크가 단순히 복귀해서 6월에 로봇 택시를 출시한다는 자체만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좀 반전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약간 머스크의 행동과 어떤 그 네. 정성스러움을 또 보여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게 테슬라,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미국 증시라는 게 네, 무시 못하는 네,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궁금했어요. 미국 주식의 장점이 뭘길래 예, 이게 뭐 큰 국가 거라서의 만의 문제는 아닐 테고 네. 뭘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미국 주식의 사실 가장 큰 장점은 특히 이제 우리 시장과 대비됐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거기는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죠. 그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미국 주식의 사실,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나가는 이유도 있겠죠. 그렇죠. 이를테면 예.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 뭐 또 여기서 또 계열사 또 상장이야 또 쪼개 뭐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은 그렇죠. 거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리고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재벌그룹의 또 이제 그 오너분은 또 공식석상에 나와서 분할 상장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도 하셔갖고 구설수에 좀 오르기도 네. 했었던. 근데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구글이 만약에 유튜브를 쪼개서 상장한다 그러면 그냥 소송 들어옵니다 거기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롯이 이제 그 기업의 가치가 주주 가치와 그대로 반영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총액의 어떤 상승 추이하고요. 지수의 상승 추이를 그래프가 거의 일치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수는 그렇게 따라서 가지 못하는 괴리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LG화학에서 떡하니 LG 에너지 솔루션이 잉태돼 가지고 그게 갑자기 시총 100조가 돼 버리니까 네. 그럼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시가총액은 늘지만 그것이 이제 주주 가치에 이제 오롯이 반영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은 아직 아쉬운 점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법에 대한 그런 어떤 논의도 활발해지고 네. 그러는 건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주 친화적인 거. 이를테면 애플 같은 경우도 간밤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하면 얘들이 이익이 잘 나오면요. 자연스럽게 자사주 매입을 같이 발표합니다. 우리 이익이 이만큼 났으니까요. 이익 난 것 중에 이만큼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할게요. 이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투자에 굉장히 적합한 시장. 네.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지수의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그건 끊임없이 그냥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 뭐 1위 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가총액이 4천조 원 뭐 이렇게 되니까 삼성전자 10개를 합쳐놓은 막 이런 정도의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질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미국 주식의 장점은 딱 하나만 꼽자면 역시 주주 친화적인 그런 시장이다라는 이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로 이제 증명이 된 네. 건데 다만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접근할 때는 좀 급하죠. 급하죠. 예, 급하죠. 훅 했다가 훅 빠지기도 그냥 그런 게 있기는 그냥 하죠. 확 네. 몰려 들어갔다가 확 빠져나오고 음. 좀 이제 그런 어떤 좀 한국 사람의 좀 빨리빨리 심리가 미국 시장과 이렇게 좀 100% 일치하지 않는 측면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네.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K 증시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우직하게 좀 중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 시장은 아직 그런 풍토가 완전하진 않으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런 어떤 좀 아쉬움을 달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겠지만 뭐 이제 거의 뭐 미국의 테슬라가 거의 한국의 국민 주식처럼 된 것도 결국 약간 좀 군중 심리에 네. 좀 기인한 측면들이 많고 네. 특히 이제 유독 우리 시장이 좀 그런 쪽에 좀 많이 좀 이제 시세들이 많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기간별로 사실은 뉴욕 증시도 장기적으로는 정말 끝없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디마디를 잘라서 보게 되면 그때그때 스타 종목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이제 거론하시는 엔비디아도 시장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부각받은 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맞아요. 뭐한 4, 5년 전만 해도 그냥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였어요.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비트코인의 어떤 채굴 붐이 일어나면서 그래픽 카드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도약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AI가 엔비디아의 어떤 GPU에 날개를 달아줬기 그렇죠.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이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에도 등극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던 게 그게 불과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인 거예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마저도 이제 좀 조정을 받았다 이제 중장기로 또 우상향할 수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스타 종목들이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좀 그때그때 이제 약간 밈주식 성격으로 인기 있는 주식만 이렇게 네. 하시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한가 제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하루에 막 70% 80%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또 특유의 또 이 뭔가 그 한탕의 어떤 심리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초고위험 또 레버리지 같은 거 잘못 사용하셔가지고 또 그래서 이제 또 뭐 우리 뭐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반대 매매로 뭐 이렇게 계좌가 뭐 깡통되는 일들도 사실 요즘도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의 장점은 주주 친화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약간의 좀 그런 온도 차이가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을 접근할 때는 지수를 좀 추종하는 쪽으로 종목을 추종하는 것보다는 지수를 추종하는 쪽에서의 접근이라면은 저는 굉장히 좀 무난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네.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이제 아까 1번에 대한 이제 답변을 좀 더 자세히 네. 듣고 싶은 건데 네. 뭐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단순하게 저가 매수일 때 어차피 네. 오를 거다. 네, 사 네. 보자라는 네. 분도 있고 가만히 있어라는 분도 있는데 네. 부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이 역발상으로 미국 주식을 들어가야 되냐?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냐? 예. 좀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바닥은 좀 쳤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저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산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제 4월에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극악무단 폭락장이 와가지고 뭐 이제 주식을 크게 물릴 걱정은 이전보다 많이 좀 완화됐고요. 그러면 뭐 네. 그 이상으로 내려갈 일은 약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쪽이시긴 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전저점을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업사이드에 대해서는 사실 변수가 많은 거죠. 일단은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 양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네. 물론 이제 조금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임기 내내라기보다는 트럼프 계속 요렇게 하면은 분명히 중간 선거에서 질 거고 레임도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짧게 보면 한 1년만 참으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는 결국엔 갈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바닥은 친 것 같으니까 뭐 미국 주식 그래도 지금부터 좀 저가 매수를 좀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변수가 이제 결국에는 관세 불확실성은 계속 여전하고 변동성은 계속 그렇죠.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더 커진 부분이 많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AI 그 하드웨어 쪽이 그 주도 테마로 미국에서도 빅테크 종목들이 그렇게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부각된 종목이 엔비디아였고요. 그리고 또 뭐 AMD,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렇죠. 뭐 이제 이런 류의 종목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인기가요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내내 차트 1위에 있는 노래는 없거든요, 사실. 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뭐 그러니까 뭐 좀 상스러운 표현 같지만 속된 말로 이제 이미 많이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쉴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금 이제 뉴욕 증시의 상승 사이클이 올 때는 또 새로운 애들이 등장할 수도 있는 그럴 수 부분이거든요. 있겠네요. 사실 뭐 예, 양자컴도 그 새로운 것 중에 하나였듯이 그렇죠. 또 다른 이제 영역이 생길 수 있다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의 1분기 어닝 시즌을 좀 리뷰를 해보면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M7 그죠? 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M6의 실적이 다 좋게 나왔어요. 다 좋게 나왔는데 근데 그 실적이 다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엔비디아 실적도 이제 아직은 안 발표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TSMC의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대체로 잘 나왔는데 이를테면 이제 AI 하드웨어 기반의 그런 어떤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후한 평가를 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적 발표했다고 주가가 오르기는커녕 이제는 막 시간외에서 맞아. 막 급락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호실적에는 시장이 되게 호의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호실적이 나오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시간에서 급등을 하고 그게 네. 정규장까지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의 호실적을 놓고도 네. MS와 메타 쪽에는 되게 후했는데 이제 하드웨어 쪽은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게 또 관세 때문에 그래요. 왜? 결국에는 그 관세 인상되기 전에 선주문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일시적으로 튄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 관세와 그렇게 크게 연관도가 크지 않거든요. 관세 민감도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 빅테크 기업들의 힘이 더 실리는 상황이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뉴욕 증시가 다시금 저점을 딛고 반등을 할 때는 오히려 그동안에 AI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주도권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한 메타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빅테크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룸이 있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또 거기에 따라붙는 또 스몰캡 종목들도 같이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루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종목적으로 디테일하게 가시려면 이런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 이도저도 아니고 뉴욕 증시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올라오겠지 하신다면 좀 느긋하게 예를 들면 이제 뭐 S&P 500이나 네.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나 아니면 펀드 이런 쪽에 적립식 투자하시는 게 네. 가장 효과적이고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느새 마지막 질문인데 이번엔 짧게 여쭐게요. 보통 미국하고 국내 주식이 커플링 현상으로 해서 조금 따라가는 게 있었는데 네. 요즘은 그게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그렇죠. 네, 네. 미국 주식, 한국 증시 이제 접근법 네. 그리고 미국 증시 전망까지 좀 예. 짧고 굵게 부탁드릴게요. 한 달짜리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리면 네. 왜 우리가 디커플링이 좀 되냐면 우리 지금 대선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 반영이 되죠. 그 우리 국내의 변수도 좀 작용을 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모처럼 그래도 대내 좀 모멘텀이 발생한 구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 이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정책 기대감이 그래도 이제 뉴욕 증시와 좀 디커플링 되는 그런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런 이제 이슈가 소멸이 되면은 다시금 이제 매크로 이슈에 이제 다시금 밀착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은 다시 돌고 돌아서 트럼프 관세 금리 이쪽으로 네. 또 이제 귀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관세나 이제 통화 정책의 방향 그래서 네. 이제 5월 뭐 FOMC에서 뭐 파월 의장이 뭐 금리는 뭐 동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운신의 폭을 좀 넓혀가는 그런 코멘트가 나온다고 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매크로 논리로 이제 네. 시장이 붙어서 예를 들면 이제 큰 종목들 반도체나 2차 전지 자동차가 이제 끌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디커플링 되는 쪽은 우리가 지금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모처럼 오는 선거철엔 또 선거철 나름의 시장의 논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의 논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네. 미국 증시는 한마디로 네.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사도 된다. 사도 된다. 하지만 인내심은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올해 안에는 인내심을 갖고 네, 그렇죠. 있어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의 포트폴리오에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SK증권 조성호 부장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코너 이 코너입니다. 저희 이 코너에서는 앞으로 종종 우리나라 재계 총수의 스토리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첫 인물 알아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제가 올릴까요? 네. 신세계 정용진 회장입니다. 네. 자, 이 이야기는 박시동 경제평론가 오늘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계속 아니에요. 바쁘셔가지고요. 불러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자, 오늘 바로 며칠 전에 트럼프 장남이었죠. 트럼프 네. 주니어가 이제 한국을 방한을 했는데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 아주 초극비 막 철동 보안이었어요. 저희가 진짜 하루 종일 기다렸거든요. 네. 공항 다 기다렸는데 아무튼 만나고 갔습니다. 재계 총수들을. 네. 근데 이 만남을 주선한 게 바로 정용진 회장으로 알려졌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난번 미국에 갔을 때도 취재진들한테 친하다라고 이제 진짜 대놓고 할 정도로 찐친 같은데 네. 이 둘이 어떻게 인연이 되는 거예요? 뭐 사실은 이제 트럼프 주니어나 네. 정용진 회장이 직접 우리 인연은 이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밝힌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설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두 분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일단은. 꽤 됐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밀접하게 네. 친밀도가 올라간 거는 한 3, 4년 전인데요. 당초 정용진 회장이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미팅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예정이 없이 불참하게 돼서 미안하게 됐다라고 해서 네. 대신 이제 아들이죠. 트럼프 주니어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나온 김에 이제 두 분이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주로 이제 가치관, 관심사 이런 거를 부담 나누면서 없이 대화할 수 예, 있는 거네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친분은 오히려 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쌓기가 네. 좋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쌓아졌던 사실은 뭐 우연한 기회죠. 예, 아버지 대타로 나온 거니까. 또 원래 친구가 또 그렇게 사귀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더 그런 게 덜 네. 비즈니스 같고 인간적인 면모를 서로 교류하기엔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로부터 한 3, 4년간 쭉 교류를 해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났을 때 사실은 이제 뭐 지금도 어쩌면 아직은 뭐 임기 초반이니까 네. 전성기라고 할 수 있지만 당선되고 임기 시작할 때까지 그때가 사실은 제일 인기가 좋고 제일 그렇죠. 만나기가 제일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내가 갈게 이러면서 플로리다에 있는 그 마로라고에 있는 그 리조트까지 네. 직접 날아가서 그럼요. 막 만나려고 했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정계 재개할 거 없이 많이 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뭐 워낙에 바쁘고 사실은 복잡한 그런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연을 못 내고 있었는데 네. 그때 정용진 회장이
내가 원래 트럼프 주니어랑 친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초청을 받았어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리조트에 직접 방문해서 4박 5일인가요? 일단 네. 시간을 보내면서 보낼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정재계가 다 난리가 났죠. 우리는 지금 누구야 선을 트럼프 대통령 선을 그렇죠. 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라고 했는데 마침 또 정 회장이 인맥을 과시하면서 직접 또 거기까지 가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요번에는 그때 방문했던 그 이후에 이제 답방 형태로 정 회장이 초청을 해서 방문한 것 요런 일단 형식을 띠고 방문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가교 역할을 정용진 네. 회장이 해줬다라고 하는데 제일 궁금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워낙 초극비였기 때문에 정말 그 묵은 호텔 네. 그다음에 뭐 공항 뭐 접근할 수가 없었고 가는 날만 밤에 진짜 겨우 찍었어요. 네. 인터뷰도 할 수 없었고. 근데 이 정 회장도 트럼프 주니어도 어떤 취지였는지 사실 생각보단 단순하게 정말 친구 집에 놀러 갔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취지, 어떤 속내로 좀 이해가 되세요? 일단은 신분이 달라졌죠. 대통령 가족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제 경호를 받다 보니까 그렇죠. 동선이라든지 뭐 지근거리에서 이 카메라 노출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막 작전도 막 펼치면서 맞습니다. 화면에 담기가 좀 어려웠다고 네.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한미의 이 통상 관세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90일간 유예하긴 했습니다만 그 유예한 기간 동안에 현재 뭐 한미 간에 뭐 2+2다 이러면서 네. 지금 계속 통상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각 기업들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는 페널티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베네핏이 있을 것인가 네. 그에 따라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투자에 대해서 사실은 뭐 존망을 걸고 사실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네. 켤 수 있는 레이더는 다 켜고 맞아요. 공식 비공식 할 거 없이 정보가 작은 정보라도 사실은 귀한 때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 사실은 정영진 회장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내 이제 주요 기업들로부터 어느 정도 요청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아무래도 정보가 그랬겠죠. 필요하니 정 회장이 주요한 지금 컨택 라인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초청을 좀 해다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기업들 대표가 그래도 조금씩 만나면서 우리 얘기도 하고 미국의 어떤 그 현지에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 진짜 뉘앙스, 트럼프 정부의 진짜 방향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다오라고 하는 밑에서부터 요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 회장이 그런 요구를 받아 안아서 그렇다면 내가 현재 경제 상황이 워낙에 심각하니까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경제의 가교 역할을 적극 담당하마 이런 차원에서 일단 이루어졌고요. 경제 상황이 워낙에 심각한 건 우리 입장에서도 심각하지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심각해요. 그렇죠. 상호관세라는 쉽게 말하면 이제 협박하더라고 그럴까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렀으면 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뚜렷한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서 투자 성과들이 계속 나와주면 지금의 어떤 좀 교착되어 있는 난관을 뚫어내고 싶은 욕망도 트럼프 정부 측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는 미국 측의 뉘앙스라든지 이런 정보가 소중하고요. 네.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물밑에서 맞은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펼쳐졌기 때문에 한미 경제의 가교 또는 물밑 접촉의 장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뭐 짧은 만남이 좀 좋은 받침대가 되면 참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김에 이 인간 정용진 회장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네네. 뭐 인기쟁이죠. 인기쟁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은 뭐 다 아시다시피 삼성가 네. 범삼성가거든요. 네, 예. 그렇죠. 삼성의 이제 창립자인 고 이병철 회장의 딸이 이제 이명희 네. 신세계 이제 사실은 총괄 회장이고요. 그 아들이 정용진 장남입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같은 학교를 쭉 밟아오면서 사실은 삼성가의 어쩌면 차세대를 이끌어갈 그렇죠. 네. 선두자로서 좀 비교를 많이 당하면서 커왔어요. 국내에서는 이제 서울대 사학과를 좀 다니다가 네. 중간에 이제 미국 유학길에 올라가서 미국에서 이제 학위까지는 마치고 그렇죠. 돌아와서 후지스라든지 일본 통을 약간 거치면서 유통 사업을 조금 배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와서 지금까지 이제 성장해 온 캐릭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촌 관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은근 본인들끼리는 괜찮아도 이 부모님들끼리도 그렇고 사실 또 성인이 돼서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이거는 뭐 좀 재벌 아니라 네, 일반적인 사람도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인데 사촌하고 동갑인데. 나이에 뭐 학교에 또 비슷하니까 근데 맞습니다. 또 너무 다른 성향이라서 예. 둘의 관계도 굉장히 많이 그 되는데 너무 달라요. 너무 사실- 달라서 더 신경 쓰였을 것 예, 같아요. 성장기에서부터 사실은 비교를 굉장히 많이 당했고요. 본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신경 쓰임, 그쵸. 스트레스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대 입학까지 그래도 비슷한 과정을 밟아오고 서울대 전공도 둘 다 사실은 상학이에요. 그쵸. 거기까지도 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이재용 회장은 삼성그룹을 이제 맡게 됐고 본인은 이제 신세계를 맡게 됐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경쟁하기도 하면서 또는 뭐 교류하기도 하면서 같이 그렇죠. 커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성향은 좀 다릅니다. 근데 달라서 친해졌을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도 굳이 들어요. 따지면 이재용 회장은 좀 겉으로 드러내거나 속칭 막 나대는 그런 리더십은 아니에요. 모범생이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어쩌면 삼성전자로부터 쭉 내려온 아버지로부터 선대에 내려오는 어떤 가르침일 수도 있고요. 워낙에 국내 1등 기업이다 보니까 안팎의 다양한 더 구설수가 있으니까 조심했겠죠. 조심했을 거예요. 예. 반면에 이제 정영진 회장은 그에 비해서는 본인의 사생활도 쉽게 노출하고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사생활이긴 합니다만은 첫 번째 결혼도 국내 굴지의 스타와하는 등 대단했죠. 이런 예. 화려한 이력을 굳이 뭐 거부하거나 하지 않고 그 인맥 사람들의 관심, 세간의 어떤 화제거리들을 뭐 즐긴다면 즐길까 거침없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한 가지 둘 사이에서의 이제 대칭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묘한 구석이 있어요. 뭐냐면 뭐예요? 정용진 회장이 네.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그룹 내에서는 굳이 굳이 그렇긴 하네요. 너가 우리 회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 아니면 개인 마음인가? 투자자의 라고 마음인가? 해서 네. 지금 이제 딱 남아 있는 삼성과 삼남매 이쪽에서는 조금 껄끄러워했다는 게 후문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주식 예. 보유를 줄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주주로서는 5대 주주입니다. 그래요? 삼성전자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네요. 예,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어요. 조단위 정도로 평가되니까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오, 네, 많네. 그 부분이 조금 삼성가 쪽에서 바라볼 때 약간의 퀘스천이고 예민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둘 네. 간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약간 돌멩이처럼 딱 남아 있습니다. 네. 서로가 제일 예민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정영진 회장 하면은 사실 그래서 SNS를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제가 진짜 거의 매일 들어가서 볼 만큼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보면은 뭐 국내외 할 거 없이 글로벌 네. 스타들하고 뭐 사진도 많이 찍고 어디 놀러도 가고 뭐 이랬는데 이게 사실 사업의 시너지로도 효과를 받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총수 이미지와 기업의 이미지가 시너지를 내고 지향점이 같고 그로 인해서 특히 이제 신세계나 이마트 쪽은 B2C 이른바 국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그쵸.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친근함이랄까 이 어떤 뭐랄까요 이미지에 대한 이 광범위한 이 퍼짐 이런 것들이 잘만 된다면 당연히 시너지가 나는 네. 절묘한 마케팅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사실은 명이 있으면 암이 있듯이 그렇죠. 지나치면 오히려 반감을 부르게 되고 또는 적대적 비판에 놓이기도 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대중의 민심이랄까 이 대중의 관심사라는 것은 사실은 수치나 합리성으로 정의되기엔 조금 어려워요. 맞아요. 유행도 많이 타고 심리적인 것도 열광했다가 한 번에 확 돌아서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화살로 그렇죠. 많이 쏟아지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변명해봐야 안 되는 영역도 분명히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이 좋은 의미에서 홍보를 하건 선행을 하건 그렇죠. 그거조차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아주 정말 좋은 뜻으로 기부도 하고 선행했다 하면 이게 ESG 소위 말하는 사회적 책임을 그쵸. 다하는 기업의 모습이다라고 홍보했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아 그래 돈 많으니까 저렇게 홍보하지 그렇죠. 예를 든 겁니다. 해석이 다를 수 이런 있죠. 식의 반감이 예, 예. 언제든 가능하기 네, 때문에 네. 이 국민을 상대로 소비자를 상대로 한 이 광범위한 SNS 활동, 개인 활동이 명과 암이 공존한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사실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야 된다는 비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제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뭐 SNS지만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성향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방송은 하지만 실제로 네. 낯을 엄청 심하게 가리는데 그러세요? 네. 근데 정 회장님은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성향도 있다. 그러니까 소통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SNS 그
올린 그 멘트들을 보면은 이건 홍보팀에서 써준 멘트는 아니고요. 아닌 것 같아요. 다 직접 쓴 겁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직접 쓴 멘트고. 오히려 직원들은 힘들었을걸요. 그러면요 내리셔야 됩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뭐 많이 말을 했을 것 듣지도 같아요. 않았을 예. 거고. 직접 쓴 거기 때문에 앵커님 말씀처럼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은 아니고 본인의 어떤 외향적 성격 또는 사회적 인맥 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어떤 말로 하면 좀 과실할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는 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개인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좀 볼 여지도 많은 것 같아요. 평론가님이 아는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아까 삼성 주식도 사실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좀 재밌는 거 있으세요? 아니 이제 네. 사실 비판도 많이 사고 그쵸. 했습니다만 비판을 하는 만큼 또 예쁨도 받고 이런 화제가 것 같아요. 됐던 게 이제 주로 올라갔던 사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골프 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홀인원을 했다든지 하면 바로 사진을 올립니다. 근데 이제 웃기는 게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인사다 보니까 홀인원한 게 신문 기사에 나요. 그 그쵸. 기사의 출처를 보니까 SNS고 응.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골프 팬들 입장에서는 재밌는 관심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도할 수도 있는 거고. 거의 그 당시에는 기사가 예. 거의 SNS 사진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 광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넘어서서 이제 골프 웨어를 출시하기도 하고 그렇죠. 골프 빵을 또 빵, 출시하기도 네.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사업으로 쭉 넘어가는 과정에서 SNS랑 사업의 관계성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본인이 이제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결국 야구단까지 인수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구단 기념으로 구단주라는 맥주를 출시하기도 했어요. 근데 같이 또 싸워주기도 하고. 그게 또 사진이 올라가고 네. 거기까지는 재미있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볼 수 있는데 팀이 뭐 불미스러운 일로 한번 진 적이 맞아, 있는데 그랬어요. 네. 그걸 또 흥분하셔가지고 SNS에 올리고 내가 지금 협회로 쳐들어간다 이래가지고 구단주 자격으로 진짜 협회에 쳐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기자들 가서 기다렸어요. 그런 일은 네.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대중의 흥미를 끌 만한 이 거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조금 돌발적이다, 돌출 행동을 한다, 즉흥적이다. 네. 또는 협회를 상대로 뭐 당신이 뭐 그 유명인 구단주가 아니었으면 가능키나 했겠느냐라고 해서 사실은 그렇죠. 또 반발을 사는 네. 일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해석되면서 사실은 국민적 반발을 사거나 했던 건이 한 몇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관련한 얘기를 좀 네. 올리면서 뭐 멸공 유명하니까 네. 그런 그렇죠. 사건을 올렸는데 백번 천번 양보해서 뭐 보수든 진보든 성향을 가질 수는 있는데 중국 사업을 결국은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고시죠. 그 CEO 입장에서는 굳이 한 대륙을 한 시장을 한 민족을 적으로 돌리면서 글로벌리한 성장세를 도모할 수 있을까? 꼭 우리가 외국으로 진출하지 않더라도요. 네. 중국계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많이 그분들 결국에는 가죠. 다 흡수해야 되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못했다.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오너 리스크 아니냐 이렇게 해서 비판도 많이 사기도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더라고요. 좋은 예. 게 있으면 또 나쁜 게 있으니까요. 그 사업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지금 말씀 주셨던 이런 성향 그리고 정말 소통에 대해서 전혀 거부 반응이 없는 그 성향이 노브랜드라든지 스타필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었던 이런 유통시장을 만드는 어떤 그 사람만의 기발한 감? 네. 이게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해외 경험이 좀 많고 또 오픈 마인드인 퍼스널리티를 갖고 계시다 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에 가서 이런 컨셉 괜찮은데 또는 이거 우리 약간 바꿔서 국내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라고 일단 컨셉이 잡히잖아요. 그쵸. 그럼 과감하게 출시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행동력 하나는 뭐 대단하다는 평가가 짧게 하더라도 바로 내고 예. 또 안 되면 말아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바로바로 출시하는 어떤 그 집행력, 실행력은 많이 보여줬어요. 물론 그 중에 성공한 것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철저한 어떤 리스크 체킹이라든지 재무 구조라든지 시장 조사를 조금 스킵하는 나머지 결국 끝에 가서는 컨셉은 좋았더라도 뭐 시기상조였을 수도 있고 미처 생각 못한 리스크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끝에서 결국엔 사업이 드랍된 경우도 몇 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돌성 집행력이 장점이라면 치밀함과 꼼꼼함이 좀 더 요구된다라는 평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타벅스 같은 것들은 지금도 화제되는 것, 회자되는 게 성공 사례로 보입니다만 네. 예를 들어서 제주 소주 같은 것들도 워낙에 소주를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지방 소주를 네. 택해보고 마케팅으로 제주의 푸른밤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출시를 했는데 그건 왜 안 되느냐. 소주 때문에 안 된 게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 이제 세계에서의 분석은 뭐냐면 이마트는 유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많은 소주 브랜드가 유통이 돼야 되는데
유통하는 자가 네. 한 브랜드를 가지고 제조까지 하면 나머지 제조사 입장에서는 차별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공평하다고 볼 불공평할 수 수 있죠. 있죠. 왜 이마트 좋은 자리에 당신 소주들이 먼저 올라가? 그럼 우리 이마트랑 유통 안 할 충분히 거야. 그냥 있을 수 있는 것도 해석이 그렇죠. 붙일 수 있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소주 여러 제조사들이 유통사인 이마트에게 악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건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소주라는 브랜드 제주소주 브랜드 또는 마케팅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가 사업하고 영위하고 있는 구조적인 리스크를 못 본 거죠. 사실은 유통업으로서 그렇네요. 제조사 하나를 우리가 택했을 때 생기는 리스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광범위하게 사업을 벌렸을 때 장단점 이런 게 좀 예,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정 회장의 그런 SNS든 생활을 보면서 느낀 게 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알려주고 뭐 예쁜 거 있으면 막 네.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유명 뭐 스포츠 스타, 뭐 박찬호, 추성훈 네. 또는 뭐 정재계 중에서 유명하신 뭐 예를 들면 백종원 대표라든지 네, 네. 또 연예인 뭐 이승기 씨 그렇죠. 등등 유명하신 분들과 SNS에 보면 사진이 많아요. 밥도 직접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직접 초청하기도 하는데 소탈하게 대게 불러서 뭐 밥을 해주고 네. 어떤 그 셰프 자리에 본인이 올라가가지고 있어, 그렇게 이래요. 해주기도 그쵸. 하는데 네. 뭐 좀 과감한 인간적인 소통하는 모습들이 좀 뭐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평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좀 더 회사 얘기를 해보자면 네. 계열 분리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계속 증여를 끊임없이 해주고 있어요. 얼마 네. 전에도 딸에게도 조금 더 증여를 해줬는데 이 성향 그리고 이 기업을 기반으로 했을 때 앞으로의 비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신세계 쪽은? 네, 당초 이제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가지고 있을 때부터 이제 후계 구도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았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명희 회장의 이제 지시 내지는 전략이 뭐였냐면 이마트 그룹은 장남 정재영에게, 그다음에 신세계 백화점 그룹은 정유경, 딸에게 이렇게 계열 분리를 해서 사실은 지분 정리가 되기 전부터 양사는 뭐 회계를 섞는다든지 뭐 공급 라인을 섞는다든지 하지 말고 언제든 지분만 정리되면 바로 계열 분리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교류는 네. 계속 줄여오는 방향이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사실상은 실질적으로 분리된 게 있었는데 네. 이제 지분 정리가 최근에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명희 회장이 각자 똑같이 지분을 원래 갖고 있었거든요. 신세계 네. 그룹하고 그렇죠. 이마트 그룹에.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줄 때도 똑같이 줬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게 10%였거든요. 근데 이제 몇 달 전에 정용진 회장은 이명희 회장이 갖고 있는 10%를 매매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명희 회장이 이제 이마트 그룹에 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 이명희 회장이 신세계 백화점 그룹에다가는 본인이 갖고 있는 10%를 정용희 회장에게 증여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희 회장이라는 사람을 가운데 놓고 양측이 동반 거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나의 기업 집단으로 네. 묶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분 관계가 사실상 끝났죠. 거의 끝났고 다만 마지막 남은 숙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쓱닷컴, ssg.com을 그렇네요.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마트 그룹이 한 50% 갖고 있고 신세계 백화점이 한 26, 7% 갖고 있어요. 요것만 서로 정리가 되면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법적으로 거네요. 공정위가 갖고 있는 대기업 집단 내에서도 별개 그룹으로 이제 또 나눠지게 되거든요. 네. 그야말로 이제 각자 홀로서기에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당초 이마트가 유통 1위도 하고 워낙에 커갈 때는 한때는 장남이니까 아들을 우대해서 이마트 그룹 물려준 거 아니냐 부럽다 이런 평이 많았는데 지금은 유통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통 1위는 쿠팡이 1위가 됐고 이마트가 굉장히 고전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도 고전하지만 온라인에서도 쿠팡에게 1위를 그렇죠. 내줬고 C커머스 중국 관련한 커머스들의 역습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이제 신세계 건설이 이마트 계열인데 네. 지방 미분양 후폭풍을 굉장히 그렇죠. 맞아서 세게 맞았죠. 예, 자진 상폐까지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현금이 안 좋아요. 반면에 크게 확장하지 않으면서 주요 스팟의 명품 그리고 그 스팟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매장을 많이 늘리지 않았던 정유영 회장의 전략이 빛을 발해서 오히려 신세백화점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둘 간에 동일 그룹으로 묶여 있다면 여차해서 이마트 쪽에서 현금 수요라든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재무적으로 약간의 유동성 위기가 올 때 이쪽으로부터 수요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상호 간의 후광 효과로 네. 신용등급을 평가받는다든지 이런 쪽에서 좋은 시너지를 냈는데 이제 완전히 결부가 끝난다. 그러면 이제 신세계 백화점 쪽에서 넘어오는 현금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혼자 다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네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이제 완전히 계열 분리가 거의 99% 끝났다고 보고 앞으로의 홀로서기가 남아 있는데 오히려 홀로서기의 짐은 단기간은 일단 정용진 회장이 조금 더 무겁게 얹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추진력은 좋지만 어떤 디테일 네. 그런 집요함은 조금 더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회장이 되면서 SNS도 좀 자제하고 네. 이제 외부에 노출되는 것도 좀 조심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어떻게 말하면 신중해야 될 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단순 우리가 뭐 셀럽이라고 해서 좋아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 자본주의 최첨단을 달리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CEO가 정과가 있는지 학교는 제대로 나왔는지 지금 무슨 언행을 하는지 이게 주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이에요. 그럼요. 내가 내 돈을 투자해서 동업하고 있는 회사에 경영을 맡겨놨더니 당신이 어떤 언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 자신 책임지고 행동해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 나라로 돌아오면 아직은 그런 총수들의 개인적 언행들이 주주들에게 많은 부분 제지당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우리도 주주들의 힘이 세지고 네. 주주권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게 시대의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는 주주들로부터 정식으로 항의받을 날이 곧 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전에 기업을 먼저 생각하는 본분을 가지고 조금 더 개인적인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면서 기업의 시너지가 나는 식으로 홍보 내지는 사회적 활동을 해라라는 주문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흥을 멈출 수 없듯이 그 자유로운 끼 그리고 막 누구랑 얘기하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어쨌든 자기를 드러내고 싶다는 건 참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번 그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을 보시면 그동안에 정용진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던 관종 느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한미 경제 현안이 막혀 있는데 이 혀를 정용진 회장의 인맥으로 일단 뚫어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진지한 느낌이긴 했어요. 예, 이 이번에.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본인이 한 그룹을 넘어서서 네. 글로벌리하게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어떤 자격, 인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회적 활동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쪽의 활동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충고할 사람은 충고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되는 류의 그 SNS는 조금 자제하는 게 주주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관리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네.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 얹혀갈 때가 있었지만 혼자기 때문에 네. 뭐 예전처럼 멸공이라든지 네. 그런 화를 불러일으키는 걸 하면은 사실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주가 영향이 바로바로 올 수 있는 바로 거 옵니다. 아니에요? 신세계 백화점으로부터의 후광 효과, 연결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오롯이 그걸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유동성이 한번 온다라든지 그러면 이제는 뭐 돈 나올 데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책임성이 좀 더 강하게 요구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런 기발한 성향,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좀 약간 얌전하고 모범적이고 진중하고 이런 상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네. 외국에서는 뭐 예를 들면 머스크를 들 수도 네. 있지만 좀 기발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존중을 받긴 하는데 글쎄요 시대가 바뀌면서 총수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어떤 게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의 글쎄요. 성향으로 CEO는 그래도 조금의 이 원원은 필요하다는 쪽이시죠? 어떠세요? 네, 왜냐하면 그야말로 돌출 행동의 최고봉이 머스크 아니겠습니까? 근데 머스크가 정치한다고 해서 테슬라 주가 안 떨어졌어요. 또 뭐 어떤 그 미국 내에서 보수적인 발언을 하던 개인적으로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돌출 행동을 해도 주가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떨어졌냐면 소위 말하는 나치식 경례로 오해받거나 독일이나 유럽에서의 극우 정당을 네.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유럽 내에서 불매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그게 유럽 판매 감소로 이어지면서 주가에 직격탄을 줬어요. 주주들은 그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활발한 활동, 셀럽으로서의 활동 이런 거를 멈추라는 뜻은 아닌데 이게 혹시 반감을 일으켰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B2C 기업이다 보니까 국민과 소비자에게 이게 반감을 일으킬 행동인지에 대해서 체킹하는 습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극단적일 필요는 없는 유명세는 거네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소비자가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극단적인 행동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 신세계 네. 그리고 정용진 각각 이제 앞으로의 비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 기업과 총수에 대해. 네. 지금 일단 그래도 기업의 모태는 이마트거든요. 근데 이마트가 현재 뭐 아직은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재작년에 최악의 시점, 완전 저점보다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뭐 이거를 또 우리가 불행 중 다행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그 홈플러스 쪽에서 약간 네. 그 노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반사이익도 가능하고 해서 이마트가 최저점은 조금씩 올라왔어요. 다만 아직도 고전 중이에요. 근데 이제 신세계가 말하는 이마트 그룹이 말하는 돌파구는 뭐냐?
트레이더스 클럽이에요. 기존 이마트보다는 대형화하면서 네. 오히려 가성비를 더 극대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현재 온라인, 네. 오프라인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버릴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전략 이외의 전략을 통해서 좀 다시 이 기업을 우일신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쪽은 지금 사실 재무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의 네. 협업 등등 그렇죠. 등에서 새롭게 조인트 벤처 만드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해요. 더 많은 개혁이 더 많은 필요하고요. 개혁. 지금 예를 들면 네. 공동물류, 그렇죠. 공동창고 이것도 네.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경영이 집중해서 가성비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중간 단계를 줄이면서 경쟁력을 좀 키우는데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 마지막으로 네. 진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명희 명예회장이 네. 원래 주부였다가 맞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해서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네. 분명히 그걸 봤을 거란 네. 말이에요. 사업의 기질을. 네. 근데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 네. 이 딸 아들 중에 네. 누가 많이 닮은 것 같으세요? 사업적으로. 제가 볼 때 이건 완전히 사견입니다. 재미로 정유경 회장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더 싶습니다. 예. 어떤 뭐 사업적인 걸까요? 닮았다 이런 거보다는 약간 뭐 외유 내 강이라 그럴까요? 예, 오히려 신중하지만 네, 네. 돌덩이처럼 강한 모습 그런 거를 전 정유경 회장한테 조금 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이명 회장도 겉으로 막 내가 회장이야, 뭐 사회적으로 뭐야 이러면서 뭐 화려함을 뭐 장식한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뒤에 있으면서 엄밀히 말하면 인사의 귀재였어요. 성과가 확실한 사람 임원으로 내고 자기 사람 챙기고 신상필벌이 확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 회장이 한때 조금 재작년에 좀 그룹에 문제가 있을 때 직접 나서서 인사를 다 교체할 정도까지로 하지도 인사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습니다만 강력한 카리스마를 통해서 인사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 신상필벌을 하면서 큰 조직을 꾸려온 그런 리더십이 있는데 뭐 두 분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유경 회장이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정중동하면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해서 0.5점 더 주겠습니다. 그러면 정효주 엄마를 회장도 닮은 이제 모습에 대해서. 엄마한테 배우면서 좀 차근차근 그쵸? 신중하게 해 나갈 것 같다라는 네네네.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시동 경제평론가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시그널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죠. 채널A 유튜브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 되니까요. 이 알람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이번 주도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